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화요일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 5월이 시작됩니다. 메이 퀸, 계절의 여왕 5월. 그래서 축제나 행사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때가 식중독에 주의할 때라고 그래요.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 도시락 싸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식중독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맑고 건조한 날이 지속되는 만큼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대구를 중심으로 이틀째 불이 나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화율이 60% 정도라고 하는데요. 부디 조속히 불길이 잡히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5월을 즐기셔야죠. 저희는 오늘 분노 유발자들 그리고 뭐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분노 유발자들에서는 홧김에 불을 지른 이 방화 사건의 심각성 한번 다뤄보겠고요. 이어지는 뭐니에서는요. 청약 통장 해지해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주세요.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유심차자 오픈런입니다. 네, 저희가 마트 세일 오픈런, 명품 오픈런 참 많이 알고 있는데 유심 오픈런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이 사상 초유의 유심 해킹 사태를 맞았죠. 이로 인해서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대리점에는 이 유심을 교체하려는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긴 줄이 이어졌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표까지 등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매장에서 보유한 유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그냥 돌아가야 되는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분통이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 SK텔레콤은 현재 약 100만 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 가입자가 2,300만 명이라는 점, 또 이 회사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도 187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심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5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인구의 반 정도가 유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 매일 가서 줄을 서야 되는 건지 이 방법밖에 없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 SK텔레콤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거쳐서 희망 매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마저도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고 접속이 지연되면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주요 공항 로밍센터에서도 유심 교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출국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진 여행객을 비롯해서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항을 찾은 시민들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자들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게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을 일단 모르시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좀 세심하게 챙겨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 유심 유출, 이것과 관련돼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경찰은 지난 22일 SK텔레콤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수사를 의뢰받아서 입건 전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킹 세력이 아직 특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킹 방법이나 정보 유출 규모 등을 조사하는데 약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진상 규명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야죠. 네.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 SNS 고액 알바 알고 보니 신종 사기입니다. 네, 요즘 사기 수법들이 워낙 다양해서 정말 여차하면 피해를 입기 십상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또 어떤 사기 수법들이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서 대출이라든지 고액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접근을 해서요. 보험 사기를 유도하는 신종 보험 사기 수법이
퍼지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들의 사기 수법을 보면요, 이 SNS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 대출 카페나 취업 카페 등의 대출, 고액 알바, 구인 광고 등을 게시한 다음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오는 사람들에게 메신저 앱으로 접근을 해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요.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이때 제안에 응한 사람이 가입한 보험 상품과 보장 내역을 분석한 뒤에 보험 사기를 기획해서 이 허위 진단서를 줘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 브로커는 공모자가 보험금을 받으면요, 보험금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광고글을 올린 곳이나 그렇게 내용 같은 걸 보면 취업 준비생이나 청년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글을 봤을 때 야, 이거 사기다 이렇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네. 없습니까? 일단은 그 보험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이 금감원은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에서 이 보험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 보험 사기니까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라고 강조했는데요. 브로커가 제공한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서 만약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사기 행위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요. 공모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보험사기 제한이나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신종 보험 사기 수법이라고 하니까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알아뒀다 하더라도 또 다음날, 또 맞아요. 다음날 새로운 수법이 나오니 이거 참 문제입니다. 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집 보여주는 수고비입니다. 집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 뭐 전세로 가거나 뭐 월세로 가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 그 중개소에 가서 같이 집 보고 그렇죠. 이게 이제 돈 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물로 나온 현장을 방문하는 거를 이제 임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임장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죠. 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요, 집을 소개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임장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임장 비용 방안이 나오게 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장 크루의 영향이 있는데요. 임장 크루, 이것도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긴 한데요. 부동산에 관한 공부나 이 시세 파악을 위해서 집을 살 생각이 없이 매물만 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아닌 임장 크루를 만나게 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자는 이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임장 크루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임장비가 도입이 된다면 지금 임장 크루 말씀하셨는데 네. 실수요자들의 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임장비 도입 추진에 대해서 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요, 임장비를 받으려면 중개 수수료율부터 낮춰야 한다,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중개 수수료도 높은데 단순히 집을 봤다고 추가 비용까지 내는 건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내부적으로 검토 차원에서 언급된 사안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전하면서 실제 도입까지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해서 바로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봐요. 임장비 얘기 나오니까 바로 수수료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네. 되거든요. 우리가 집 사고 팔고 뭐 전세나 월세로 가고 이럴 때 중개 수수료가 좀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요. 자, 또 다음 픽은 뭡니까? 네, 네 번째 모닝픽은 난자정자 냉동 지원입니다. 요즘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 굉장히 많은데요. 관련해서 지원책이 좀 추가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요, 이 생식기는 손상 우려가 있는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구 불임이 예상돼서 가입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요. 향후 임신이나 출산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서 필요한 본인 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라든지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이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냉동을 희망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전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적으로 낸 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지원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 난자전자 냉동 지원은 연령이나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네, 이런 지원 사업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출생 문제를 좀 이렇게 해소하는데도 네.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대구 산불이 이틀째 잡히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상황 정확히 전해주시죠. 네, 한 달 만에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대구의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내릴 비는 목요일은 되어야겠습니다. 대구 산불은 주불도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산불 대응 3단계로 가장 높은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불씨가 날리고 연기로 인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 지역 분들은 창문을 잘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쪽 지역은 시료 습도가 25% 이하까지 떨어지면서 건조 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극심하게 건조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속에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무난한 공기질을 보이겠지만 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20도, 청주와 광주 23도, 대구는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비는 모레, 목요일에 내립니다. 전국에 꽤 많은 양이 예보되어 있어서요. 이후에는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들 대신 분노해 드립니다. 속 터지는 현실을 함께 파헤쳐보는 분노 유발자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신인선 씨 그리고 김미경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7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네, 화재의 유력 용의자인 60대 남성, 농약 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와 기름통을 연결해 아파트에 불을 질렀는데요. 이 용의자 남성, 화재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또 딸에게는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방화죠. 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이유가 뭐였답니까? 네, 이 용의자 남성은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불을 지른 아파트 3층에 거주했었는데요. 화재 피해가 컸던 곳은 아파트의 4층이었고요. 과거 이 용의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폭행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용의자가 이사를 하는 날엔 고성을 지르면서 협박성 발언을 해서 주민들이 들었다는 일도 있었고요.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방화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층간소음으로 화가 났고 이웃에 보복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화가 났는데도 불을 지른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가요, 방화를 저지른 게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있었다고 하죠. 네, 이 용의자 남성은 이 아파트 방화 전에 자신이 사는 집 주변에 또 불을 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불을 낸 곳은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주변 공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하고 다툼이나 갈등이 있던 곳에는 그곳마다 화풀이 하듯이 불을 냈다. 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 화가 방화를 정당화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절대 없습니다. 뭐 요즘 계속해서 이런 화재 사건 소식이 들려서 참 큰일인데요. 얼마 전에도 서울 코엑스에 불이 나서 1,200명이 긴급 대피를 하기도 했고요. 이 경북 산불에 이어서 강원도 인제 지역 산불까지 곳곳에서 나고 있는 이 화재 소식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는요. 화가 나서 화를 냈다. 인생을 태운 방어범들입니다.
이게 주제 듣자마자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이 네. 방화로 소실된 사건. 그때 온 국민이 진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죠. 2008년 일이에요. 네. 그날 저 설날 연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이었던 네, 걸로 네. 기억하는데 숭례문이 불길에 휩싸이고 숭례문 자체가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고 근데 이것도 방화범이 홧김에 불을 지른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방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일 저녁 8시 45분쯤 한 남성이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서 페트병에 준비해온 신호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요. 결국 이 방화로 국보 1호 숭례문은 2층 물로의 90%, 1층 물로의 10% 이상이 소실되면서 무너졌습니다. 이 방화범은 자신의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숭례문에 불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다시 들어도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는데요. 본인 기분 나쁘다고 화가 난다고 어떻게 소중한 문화유산에 불을 지릅니까? 이 방화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숭례문은 5년 3개월의 보관 작업 끝에 2013년 5월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약 250억 원이 투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방화라는 게 얼마나 큰 피해와 또 상처를 남기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럼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이 방화 어떤 경우들이 방화로 인한 범죄다 이렇게 규정이 됩니까? 네, 불을 놓아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나 아니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등을 불태운 경우에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고요. 그리고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이나 기차를 불태운 경우 공용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불태워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일반 물건 방화죄가 성립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방화를 살인, 강도와 함께 4대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야말로 범죄, 큰 네. 범죄죠. 근데 한순간에 그 화를 못 참고 불을 지르는 방화로 이어지는 사건들. 인선 씨가 이거를 유형별로 정리 분류해 봤어요. 네, 맞습니다. 인생을 태우는 방화범들 첫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화가 나서 화를 냈다. 생활고는 핑계고입니다. 방화의 원인이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 그러니까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불을 질렀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투자에 실패한 한 남성이 방화를 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자, 초록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남성, 하얀색 통을 들고 계단을 오릅니다. 2층에 올라간 남성, 가방에서 무언가 꺼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뻘건 화염이 번지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어서 화재에 놀란 사람들이 다급히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또 연기는 순식간에 일대를 삼키는데요. 이 방화 사건으로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아유. 사망자를 포함해서 57명이나 피해자가 발생한 건데 영상을 보면은 작정을 하고 건물을 찾아간 것 같은데 변호사님 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이 방화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대구지방법원 인근 건물에서 발생했는데요. 한 50대 남성이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분노로 상대방 변호사를 해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 50대 남성은 건물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복도에서부터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고요. 사무실에 들어선 후에 출입구에 바로 불을 질렀는데요. 남성이 들어간 지 23초 만에 폭발이 발생했고 범인이 남성을 포함해서 7명이 그 자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재판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상대 변호사를 향해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거는 방화 테러죠. 네, 테러죠. 이 방화 사건으로 법조계가 상당한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이 방화범의 타깃이었던 해당 변호사는 당시 자리를 비워서 화를 면했지만 이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을 쓰던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참변을 당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돈을 잃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면서 신세를 비관해오던 이 방화범, 결국 무고한 목숨을 빼앗고
자기도 삶을 마감한 겁니다. 네, 희생자 가족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일하러 나갔던 거잖아요. 근데 소중한 내 가족을 이런 식으로 영영 보지 못하게 됐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희생자들 중에는 결혼한 지 한 달 된 30대 직원이 있었는데요. 이 결혼식에서 행복한 모습을 봤던 지인들은 한 달 만에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려야 됐고요. 또 이 변호사와 사무장으로 함께 일했던 사촌 형제도 이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잘못된 분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다른 사건은요, 최근에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불을 지른 그런 사건이 있다고 그래요. 네, 지난해 9월 청주시의 한 여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투숙객 3명이 숨진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이 방화의 원인 투숙비 27만 원이었습니다. 27만 원 때문에 세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게 사람 목숨 아닙니까? 27만 원 때문에 투숙하고 있던 그 여관에 불을 질렀다. 네. 아니, 이게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범행 당일 이 여관에 장기 투숙 중이던 40대 남성은 자신이 묵는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긴 걸 확인했습니다. 이 화가 난 남성은 곧장 여관 주인을 찾아서 1층으로 갔는데 여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출입문 안쪽에 쌓여있던 단열재를 확인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투숙비 27만 원을 체납하면서 여관 주인과의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겁니다. 아니, 그 정도 일이라면 대화를 통해서 좀 설득을 하거나 혹은 27만 원이면 내가 정말 마련하지 못할 돈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날 이 남성이 투숙비를 내지 못하자 여관 주인이 퇴거 시한을 통보하고 퇴거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는데요. 이 일로 압박감을 느끼고 감정이 상했다고 합니다. 여관 주인 입장에선 계속 체납되는 일이 없게 확실하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남성은 전 주인은 요금이 후불제였고 좀 밀리더라도 사정을 봐줬었다. 그리고 그런데 이번 주인은 선불제를 요구해서 독촉받는 느낌이었다라고 했고요. 결국 27만 원 체납으로 쫓겨나게 되자 불을 지른 겁니다. 이게 문제는 이게 여관이고 여기 혼자 사는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네. 다른 투숙객들이 있는데 자기가 화가 난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야, 이건 뭐. 네, 맞습니다. 이 방화 사건으로 숨진 사람들은 월 30만 원 정도를 내고 여관에 사는 달방 투숙객들로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거죠. 이 검찰도 세 사람이나 사망한 데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 피해자들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란 게 있는데요. 이 법률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유족 구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민법상의 상속인과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 유족 구조금 시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이 사실을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피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부디 억울한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법적으로라도 제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방화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이 40대 남성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로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과 피고인 모두 여기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네. 불을 질러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주고, 이들의 정신 상태가 정말 어떤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또 서울의 도심 상가에서 또 불이 났다고. 네,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인지 영상 한번 보시죠. 자, 건물 한쪽 벽면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1층에서는 연이어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어우. 놀란 경찰관들이 다급히 몸을 피하고 또 건물 밖으로 불덩이가 날아와 떨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건물 3층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가 건물이 통째로 이제 타버렸고 또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누가 불을 지른 거죠. 네, 2022년 4월 한 30대 남성이 영등포구 일대에 불을 지른 사건인데요. 이 남성은 4월 14일 밤 11시경 영등포구 신길동 건물에 불을 지른 뒤에 다음 날 새벽 영등포동 4층 건물에 또 불을 지른 겁니다. 이 앞선 방화는 20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두 번째 방화로 3층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70대 여성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방화의 이유를 묻자 처음엔 두 곳에 물건을 훔치러 간 거였는데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홧김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는 늦은 시간에 불이 나서 망정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고요.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은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 방화범 강력하게 처벌해야겠죠. 네, 이 광화범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어렵게 컸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이 재판부는 어려운 환경을 탓하고 사회에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면 온정을 베풀 수 없다면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어렵게 컸다. 이게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핑계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황당한 이유로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요? 네, 지난해 5월 이 40대의 한 남성이 페트병에 등유를 담고 불을 지른 생각으로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부산의 한 법원이었습니다. 법원이요? 법원에 불을 질러간 상상을 초월하는데 보통 법원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들지 않나요? 네, 이 40대 남성은 법원 보안 검색대를 막무가내로 통과했고요. 그런 다음에 입구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이 막아서자 그 사회복무요원에게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켠 채 다 타서 죽자며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아니 왜 꼭 이런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아무 이유 없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죽자고 덤비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이 남성이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이유, 바로 해당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취직도 안 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벌금이 나와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화를 계획한 겁니다.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건데 뭐가 억울하다고 법원에 불을 지릅니까? 아니 그것보다 이 사회복무요원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나요? 네, 이 천만다행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몸싸움으로 제지를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순간에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못하고 불이 붙었다면 아,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거 정말 확실한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았더라도 방화를 준비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방화 예비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인미수, 현조건조물 방화 예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방화를 준비한 데다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된 결과입니다. 불을 지르려고 한 고의성만 입증이 돼도 이거는 처벌이 가능한 거군요. 네. 자, 인생을 태운 방화범들 그 두 번째 얘기 갑니다. 인생을 태운 방화범들 두 번째는요. 화가 나서 화를 냈다. 가족끼리 왜 이래?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돼줘야 할 가족이 이런 가족끼리 방화 사건의 당사자가 됐던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떤 사건이죠? 네, 지난 1월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갑작스런 불길에 주민들 10여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이웃의 부부싸움 때문이었습니다. 부부끼리 다투다가 화가 나서 욱해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 부부가 싸운 이유 뭐였을까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불을 지를 정도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바로 한밤중에 노래방에 갈지 말지를 두고 다툰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듣고 나니까 더 황당한데요. 아니 고작 그런 이유로 부부싸움 했다고 불을 지릅니까? 네, 사실 이 방화 사건이 있기 전에 부부는 몸싸움을 벌였는데요. 이 일로 경찰까지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찰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1층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집에 있던 아내가 수건에 불을 붙여서 방화를 한 겁니다. 문제는 그 집에 4살짜리 딸아이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부부싸움을 해서 욱해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근데 그 집에 4살짜리 아이가 있어. 자기 아이가 있는데 그 집에 불을 질러. 이게 부모입니까?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 게 부모인데 그 집에 아이가 있는 집에 불을 질러요? 네, 당시 아내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다행히 경찰과 남편이 연장으로 현관문을 뜯고 아내와 4살 아이를 구해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홧김에한 이 행동 때문에 소방 인원 50명, 장비 20대를 투입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했습니다. 네, 뭐 이웃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요. 경찰, 소방 인력까지 투입되었다는 사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것도 분노 유발자죠. 근데 가족 간의 이런 방화 사건 또 있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부부싸움이 안타깝게도 가족들의 목숨까지 빼앗아간 경우입니다. 우선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는데요. 소방관들이 애쓰고 있지만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집이 그야말로 잿더미가 됐겠네요. 그런데 이 어. 집을 저렇게 만든 당사자가 이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가족들의 보금자리인 집에 아버지가 스스로 불을 질렀습니다. 설마 가족이 다 있는 상황에서 불을 지른 건 아니겠죠? 네, 이 사건은 올해 1월 경기도 양평군 단독주택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버지가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못 나가게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 2명과 70대 할아버지는 불이 난 직후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부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뭐예요? 이것도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불을 지른 거예요? 화재 전날에도 이 집에서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화재가 있기 전날 새벽 부부의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가 싸움이 날 것 같다면서 112에 2차례나 신고를 했고요. 오. 경찰이 분리 조치까지 했던 건데요. 여러 정황상 경찰은 이 사건을 방화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엇나간 부부 관계로 인해 엉뚱한 곳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 있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자, 한 창고 앞에 검정색 승합차가 멈춰섭니다. 곧 남성이 차에서 내려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잠시 후 나타난 남성 연신 술을 들이키더니 급기야 횃불을 휘두릅니다. 결국 이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창고는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창고가 다 타버릴 정도로 크게 불이 났는데 남성이 저 창고에 왜 찾아간 건지 그거부터가 궁금해지네요. 이 남성이 경기도 남양주의 창고를 찾은 이유는 자신이 아내가 창고 건물의 소유한 남자와 내연 관계라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 남성의 아내는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창고에서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창고는 촬영 때 잠깐 빌린 곳이었고 내연 관계로 의심하던 남자와도 별다른 관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방화로 창고 2동과 차량 1대가 완전히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1억 8천만 원이 재산 피해가 났다는 겁니다. 아, 이 한마디로 혼자 의심하고 오해하고 화내다가 불까지 내버렸는데 엉뚱한 것만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자산이 1억 8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요. 아니 저 창고 주인은 정말 무슨 죄예요? 아무 봉변이죠. 잘못도 봉변이죠.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했겠어요? 함부로 저지른 불 때문에 왜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 고통을 받고 또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충격적인 가족 관련 방화 사건이 있었다던데요. 네, 지난 2월 15일 인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불을 지른 후에 달아났고 경찰이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는데요. 범인의 정체는 바로 이 단독주택에 사는 부부의 딸이었습니다. 네,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말문이 턱 막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의 부모에게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네, 30대인 딸은 평소 부모님과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컸다고 하는데요. 자기의 허리디스크 치료 비용을 달라,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의 소송 비용을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는데 부모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부모가 동생한테만 재산을 물려줄 것 같아서 돈을 달라고 한 건데 번번이 거절당하자 그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 1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이게 딸이잖아요. 네. 예. 부모하고 딸이 정말 전생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악연도 이런 악연이 악연이죠. 없습니다. 이 부모 집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돈 안 준다고. 경제적인 이유로.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건지. 야, 이게 부모 입장에서도 집에 불을 지른 자식이다. 이게 참 비통합니다. 네. 이 사건으로 부모는 법적으로 피해자 처지가 됐는데요. 부모가 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 데다가 아이고.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다면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실형이 선고됐을 가능성도 큽니다.
네, 다른 누구도 아닌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만들어진 방화 사건들 마음이 더 착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연애 끝에 홧김에 불을 지른 상황도 한번 알아보죠. 네, 그렇습니다. 인생을 태운 방화범들 세 번째는요. 세상 최악의 이별입니다. 야, 요즘에 이러니까 안전 이별이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어지는 마당에 헤어지자 그러니까 불을 질러 버렸어요. 방화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는 한 여성이 고의로 불을 지르려다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이 여성이 불을 지르려고 했던 곳 바로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연애를 해야지 헤어진 남자친구 아버지 집에 방화를 합니까? 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아주 복잡한 연애사가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 30대 여성은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었는데 이 집 2022년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동거 중인 남자친구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어? 그런데 이 사실을 숨기고 유산했다는 거짓말을 한 뒤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몰래 아이를 낳은 거죠. 근데 결국 아이를 낳았다면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이 들통이 났을 텐데요. 네, 이 여성은 출산 후에 아이를 아동보호시설에 보냈고 이렇게 진실이 숨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여성이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남자친구가 자기 아이가 맞는지 의심을 했을 테고요. 네, 결국 이 문제로 두 사람은 결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1년 뒤에 이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결혼 소식을 들은 겁니다. 남녀가 헤어지고 나면 그 둘 중에 뭐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는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설마 그것 때문에 방화 계획을 세운 거예요? 네, 결혼 소식에 화가 난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다가 차단을 당하자 휘발유를 들고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현관문과 계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했던 건데요. 천만다행으로 방화 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방화 전에 막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여성 처벌받아야죠. 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는데요.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야, 이게 그렇게 불을 지르고 네. 이랬는데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면 이렇게 집유로 나오고 이러는구만요. 이게 큰 사건인데 또 이별 때문에 불을 지른 또 다른 사건이 있다면서요. 네, 지난 2022년 세종시의 금강변의 갈대밭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화재 30대 남성이 벌인 방화였고 이 남성은 특정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곳을 찾아서 불을 질렀던 겁니다. 그 이별 때문이면은 그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겠죠? 이 연인과 이별했다고 홧김에 불을 질러버리는 또 그런 유형인가요? 아, 맞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이별을 하거나 이 여성으로부터 차일 때마다 이 금강변의 갈대밭을 찾았는데요. 종량제 봉투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일대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겁니다. 야, 물론 뭐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은 누구나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애를 하고 사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출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이 30대 남성은 체포될 당시에 집안에 라이터가 111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대로 뒀으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더군다나 이 남성의 직업이 인근 중학교 교사였거든요. 선생님이었다고요? 네. 참. 아니 선생님 이거 처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남성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이 비교적 초기에 진압된 데다가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이 남성이 구속된 후에 5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했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하지만 교사로서는 교육청 징계를 받고 직위 해제됐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그 이 방화 사건들 쭉 우리가 다뤄본 건데 네. 이게 홧김에 질렀다 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에 그거 있잖아. 확 불을 싸질러 버린다. 그 말 좀 없어졌으면 네. 좋겠어요. 이게 홧김에 불을 지른다. 그래서 남의 인생까지 다 망쳐놓는다. 야 이게
실제로 방화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약 42,652건으로 집계되는데요. 이 통계에서 특징적인 것이 전체 발생 건수 대비 연평균 사망자 비율을 보면 방화로 인한 사망자가 22.7%를 차지해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네, 방화가 그만큼 사람의 목숨을 순식간에 빼앗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일 텐데 현재 법적으로 방화에 대한 처벌 기준도 궁금합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로 그냥 네. 나오고 이런 경우도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형법은 여러 종류의 방화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이나 기차 등을 불태운 경우에는 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요. 이로 인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조건조물 방화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면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것입니다. 네, 이 방화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무거운 범죄인지 네. 오늘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김미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니 시간입니다. 네, 제가 매주 뭐니 진행하면서 똑똑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경제 관련 사연 만나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고민은요. 청약통장 해지할까요? 유지할까요? 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제할까 유지할까? 이 청약통장은 정말 국민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함께 나눠보죠. 김현우 소장과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 그래도 요즘 청약통장 어떻게 써야 되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뭐 5만 원, 10만 원씩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저 진짜 20살 후반때쯤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래서 오랫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은행 다니던 제 친구가 야, 너 늦었어.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돼.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한테 등 떠밀려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보면 20대 초반에 만든 친구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었다. 네. 어. 뭐 자기의 의견은 거의 다 없었어요. 저희 또래들은. 맞아요. 그래서 청약 점수가 도대체 뭔지 네. 그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소장님? 저도 딱 처음 만들었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일단 사회 발을 들이게 되면 선배들부터 이야기하죠. 너 청약통장 만들었어? 그러니까요. 너 그거 해야 돼 이래서 이제 등 떠밀려서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뭐 점수 이런 것도 모르니까 네, 그냥 그렇죠. 통장만 있으면 그게 내 집인 줄 알았어요. 맞아.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청약통장 왜 이제 안 들던 분들은 직장 들어가면 바로 너 그거 안 들었어. 그렇죠. 빨리 들어야지. 얘기 딱 듣죠. 이러면서 이제 드는데 저도 주변에서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집을 샀다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네. 그 전 세대 저보다 좀 전 세대는 그게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청약통장 해도 점수가 안 되고 뭐 하고 해서 이게 잘 쓰임이 없다. 그래서 네. 이거 해야 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저랑 진짜 친한 친구 우리 태환이라고 있는데 태환이가 그 신혼부부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예. 결혼을 해야지 당첨이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너 빨리 결혼을 해 인선아. 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미혼이다 보니까 내 순번은 언제 오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들고 그렇죠. 차라리 그 로또에 당첨되는 게 더 빠르지 빠르다.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능성이 없으면 차라리 이 가능성이 있는 로또를 기대해 보는 것도 나을 수가 있는데요. 청약통장에 대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 청약통장 가입 현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3월 기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 현황이 2,644만 1,690좌인데요. 작년 1월에는 2,697만 9,374좌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한 52만 명 가량이
청약 통장을 해지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청약을 가지고 있어도 당첨이 안 되니까 난 이제부터 다른 길을 가겠다. 각자 도생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네, 소장님 그러면 네. 이 청약 통장에 대한 민심이 좀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설명해드린 숫자상으로만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빠져나간 건 맞습니다. 줄어든 건 맞는데 요즘 뉴스에서도 그래서 청약통장 인기가 좀 시들하다, 감소세로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숫자만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숫자 이면을 들여다보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었다, 그거는 가입자 수 증가분보다 감소분이 더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감소분, 즉 해지한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증가분, 그러니까 가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영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늘 감소분은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감소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연 감소분인데요. 일단 청약통장 당첨이 되면 이 통장은 못 쓰게 되는 거니까 해지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자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청약통장 필요 없어라고 생각해서 해지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런 자연 감소분도 있는데 이런 증가분이 훨씬 더 예전에는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 가입자 수가 점점 늘어왔는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분이 늘지 않다 보니까 전체 가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왜 신규 가입자가 늘지 않느냐? 일단은 이 출산율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약통장 가입 수가 줄어들긴 해도 이 청약통장의 인기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 청약통장이 진짜 나한테 쓸모가 있을까? 이걸로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하는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에 대한 얘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청약을 했는데 안 되고 주변에서도 야 그걸로 꿈 깨라. 그걸로 아파트를 어떻게 사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가지고 있었더니 역시나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같이 어려울 때 정말 10,000원 한 장이 아쉬운데 돈을 거기에다가 뭐 10만 원 뭐 이렇게 계속 넣고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러면 아까우니까 네. 그냥 당연히 그냥 해지하고 그 돈 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도 비슷해요. 이 청약 통장 쓸모가 있을까요? 이거 해지해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꽁트로 자세히 만나보시죠. 40대 중반인 우리 부부,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신혼 때부터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모아서 서울 근교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목전이다 보니 이제 진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남편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깰까? 말까? 그러니까 깰까? 말까? 여보 옆집 이사 가나 봐. 나 그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만났거든. 근데 서울에 집 사서 이사 간다고 그러더라고. 아유, 우리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부부 같은데 뭘로 그렇게 돈을 벌었대? 그러니까 아니 가만 보면 우리만 왜 이 나이에 집이 없나 싶기도 하고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 근데 왜 집이 없어? 그게 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대출이자 갚고 먹고 사느라 그런 거지. 남들 집 사는 거 보니까 자기 뭐 속상하고 그런 거야? 좀 속상해. 안 그러려고 해도 그 자꾸 보이니까 남들하고 막 비교가 되고 그러네. 근데 뭐 혹시 알아? 우리 청약 당첨돼가지고 으리으리한 집 하나 생길지. 또 저 소리 으리으리는 무슨. 근데 우리 그 여보 청약 통장 있잖아. 그거 계속 굴리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 요즘 수도권 청약은 거의 뭐 로또급이라고 그러더라고. 뭐 된다고 해도 돈 없어서 분양가 엄청나서 그거 못 들어간대. 아니 근데 그 청약 통장 깨면은 그 돈으로 뭐 하려고? 아니 우리도 언젠가 집을 사긴 해야 되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뭐 좀 투자를 하거나 아니 좀 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뭐 금이라도 살까? 금 괜찮긴 한데. 금. 아니 근데 너무 오랫동안 넣지 않았나?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난 청약의 마지막 희망 같달까? 그거 없으면 조금 불안하게 살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매번 청약 통장을 둘러싸고 저희의 의견이 갈리는데요. 남편은 청약의 마지막 희망 같다고 하지만 제겐 희망 고문처럼 느껴집니다. 청약 통장 이거 깨는 게 맞나요? 유지하는 게 맞나요?
로또급 청약이다 뭐 이런 얘기 하도 들리고 내가 이게 되겠어 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깨서 어디 필요한 곳에다 쓸까 이런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청약 통장을 잘 이용만 하면 내 집 마련의 마지막 티켓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맞아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청약 통장 끝까지 안고 가야 할지 혹은 지금 깨서 투자를 해야 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청약 관련해서 진짜 미혼이다 보니까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막 조건도 많이 바뀌고요. 뭐 용어도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우리는 소장님한테 한번 이렇게 청약 문제 알아볼까 해서 오늘 좀 저도 물어보겠다. 네. 근데 저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진짜 정말로 한 3월 달쯤에 해지할까? 오. 예, 몇백만 원 있으니까 예. 해지할까 했는데 맞을까요, 소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사연이 저 같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약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첨 가능성이 없으면 유지를 안 하는 게 맞고요. 괜히 당첨 가능성도 없는데 가능성 없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그냥 운에 맡겨보는 건 좀 아니잖아요. 네. 사실 이 청약 제도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변화를 하거든요. 정말 이제 누더기 제도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변화해 와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이미 바뀐 부분도 많고 또 바뀔 예정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청약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나한테 청약 통장이 정말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청약 통장이 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사례별로 청약 제도의 현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러면 제가 천천히 네. 하나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도 그렇고 요즘 주변의 인식을 보면 신혼부부가 청약에 좀 불리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제 친구도 결혼하고 이 집 때문에 집 마련 때문에 네.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아니 실제로 최근 결혼정보회사에서 그 설문조사 한 게 있는데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안 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네. 미혼일 때 집을 장만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한다 이랬다고 그래요. 네, 정말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신혼부부가 좀 주목해야 할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부부 중복 신청이 되지 않다 보니까 청약 당첨일이 같은 아파트에는 이 남편만 혼자 넣거나 아내만 혼자 따로 넣고 다른 이제 당첨일이 다른 아파트에 이 청약을 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명만 할 수 있었던 걸 두 명이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작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라고 한다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2배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그러면 청약 당첨 확률은 올라간 거네요. 네. 근데 이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네. 부부가 같이 당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당첨되면 아쉽지만 한 채만 당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먼저 청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분 1초라도. 네. 그러면 그거 먼저 당첨이 된 걸로 하고 뒤에 당첨된 사람은 그냥 없었던 일로. 그래야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돌아가겠죠. 근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럴 일 그럴 일 없어. 없어. 네. 절대 없어요. 네,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한 가지 또 제도가 생겼는데요.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특별공급이라는 건 그 세대에서 한 번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 전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딘가에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됐다가 뭐 집을 팔았건 어쨌건 한 이력이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세대는 남편이 특별공급 당첨된 이력이 한 번 있기 때문에 다시는 특별공급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특별공급이라는 건 신혼부부한테도 주어져서 신혼부부만 할 수 있는 청약이 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 여부, 특별공급 여부와 상관없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청약을 받은 이력,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 대상자인 상대방, 그러니까 남편이 당첨된 이력이 있다, 그러면 아내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같은 이런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함께 이 청약 당첨이 한번 리셋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첫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 더 유리해지는 게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저출생 문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집, 가진 집에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자라는 이 취지에서 청약 제도도 그렇게 바뀌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청약 조건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태어난 지 2년 이내에 신생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의 전체 공급 물량의 18%에서 23%로 상향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거고요. 네. 이 안에서 신생아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 신생아 우선 공급이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오. 이 비율도 상향됐는데 일단 우선 공급 비율이 기존 15%에서 25%로 올라갔습니다. 오.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로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신혼부부한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신혼부부 중에서도 신생아가 있다면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준다. 청약에 아하.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청약 점수가 관건인데 이 청약 점수 관리 이걸 청약 점수를 좀 높이는 무슨 비책이 있습니까? 사실 이 청약 가점제에서는 이 부양가족 수가 많은 것밖에 우리가 관리를 할 게 없어요. 아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라든가 무주택 기간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는데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게 이 바로 이제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입니다. 그런데 바뀐 청약 제도 중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기혼이신 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소식이 있는데요. 오. 이제는 부부끼리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일부 합산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지금까지는 그 민영주택을 보면 가점제라고 해가지고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을 넣으려는 사람이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했냐 이것만 봤거든요. 그런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최대 절반, 최대 3점까지는 추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6년, 내 배우자가 4년, 그런데 내가 이 상태에서 청약을 넣게 되면 내 6년짜리 점수인 8점까지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이제 배우자의 이 4년, 이것도 절반 2년을 인정받아가지고 최대 이 3점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8점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걸 11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크네. 이 대치동에 청약 점수 학원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 점수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예. 제가 보기 학원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이거 학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얼뜬 얘기를 들어보면 신혼부부들한테 유리하게 이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근데 기존에 결혼을 했고 자녀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좀 유리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저출생 문제다 뭐다 해가지고 정책을 그쪽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배려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 청약을 하려고 무주택 기간 오래 유지하고 이런 분들이 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아이의 수가 많으면 이분들 먼저 우선적으로 뽑아놓고 여기에서 이제 당첨자를 선정하는 다자녀 특별공급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다자녀의 기준이 기존에는 3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진짜 3명이면은 정말 그렇죠. 많은 자녀죠. 2명만 하더라도 다자녀거든요. 아. 그 기준이 원래 3명이어야 됐던 게 2명으로 둘로. 바뀌었습니다. 야. 그럼 저도 아이가 둘이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해당이 되겠네요. 다자녀입니다. 오. 네. 다자녀로 축하드립니다. 되겠어요. 네. 셋이 아니라 둘도 이제 네. 다자녀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약통장을 이제 자녀들 이름으로 만들어줄 계획이나 뭐 만들어주신 뭐 이런 분들 계신가요? 부럽다. 있어요? 네, 저도 있죠. 자녀 우와. 이름으로. 저도 저희 아이 막내 했는데 그 소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예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주는 건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금액은 성년인 때부터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 시절에는 이 가입을 할 필요가 굳이 없는데 다만 미성년 시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최대 2년, 최대 24회까지 인정을 해주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바뀌었냐? 네. 최대 5년까지 추가로. 그러니까 기존에 2년까지 인정이 되는 건 이제 최대 5년을 인정을 해주니까 성인이 되기 5년 전, 즉 만 14살이 됐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이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가입시켜주는 게 남들보다는 조금 유리한 고지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14살에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네, 만 그러면 14살이 유리하다는 되면 얘기네요. 촉법소년이 지났다 그러면 바로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요. 네. 14살에 청약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자녀가 29살이 됐을 때 납입기간이 15년 되잖아요. 예.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그 가입기간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성인 돼서 가입했을 때보다 5점 먼저 획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자녀가 민영주택 일반 공급 청약에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성인이 돼서 가입한 친구들보다는
5점을 더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야, 5점이면 이거 얼마나 큰 야, 차이입니까? 참. 자녀가 14살 생일일 때 딱 청약통장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어릴 때부터 청약통장 꼬박꼬박 넣었으면 지금 청약 후기 얘기하면서 소장님한테 떵떵거리면서 저 11점이에요, 8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미혼이라 좀 안타깝긴 한데 네. 혹시 그 우리 저랑 같은 솔로분들을 위해서 나는 솔로 저 같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네, 솔로이신 분들은 청약 통장에 대한 기대를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분간 결혼 계획이 없으시다면 솔직히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실망하셨는데 앞으로 쭉 혼자 사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뭐 솔로를 위한 청약 1인 가구 특별 공급이 있긴 하나 굉장히 수요 적어요. 공급도 적기 때문에 이걸 노리는 것보다 혹시나 부모님이 무주택이시거나 잠깐 집을 처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 청약을 해보시는 것, 이걸 노려보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청약 공고일 기준을 해서 부모님이 65세를 넘으셨고 그 순간에 무주택이시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3년 동안 계속해서 부모님과 같이 세대를 같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대상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 이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소장님 저희 같이 앉아 있잖아요. 네. 우리 빛이 나는 솔로. 네. 빛이 나는 솔로 소장님. 네.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렇게 솔로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알려주셔야죠. 네, 청약 통장 청약 당첨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이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작년에 출시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때 소득 기준이 있는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리를 더 얹어줘서 최고 4.5% 그리고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번 달 18일에는 이 통장과 연계된 대출도 출시가 됐어요. 이 통장을 갖고 있는데 청약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분양 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연 2%의 금리로 대출도 가능하니까 만약에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건 안 만들 이유가 없는 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장님 이미 뭐 집은 샀고 네.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내가 이걸 해지해야 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그 청약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맞나요? 자, 일단 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집이 무엇이냐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청약을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어야지 1순위 요건을 달성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그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주택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 원, 그리고 수도권은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 청약을 할 때는 무주택으로 간주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원 이하, 기타 3억 원 이하인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것도 무주택으로 보고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지방에 살고 또 다세대 주택이 작은데 2억 5천에 80제곱미터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무주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은 그런데요. 이 기준을 적용해도 무주택자가 아닌데 만약에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맞아요라고 한다면 공공주택에서는 2순위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첨 가능성이 없고 그런데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 유주택이어도 1주택이어도 1순위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청약통장을 유지하시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닌 거죠. 이게 청약통장 저도 이제 쭉 지금은 제 거는 아예 없는데요. 네.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네. 일단 1주택이 있어도 네. 나중에 또 바뀌어. 네. 그러니까 1주택자도 혜택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이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낫고 경험자. 그다음에 집이 아니더라도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용으로도 활용이 꽤 괜찮습니다. 2024년분 연말정산에는 240만 원 소득공제를 해줬었는데 이제 300만 원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5만 원씩 300만 원 납입했다. 그럼 이에 40%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 통장이랑 청약통장 비교했을 때 이자는 어때요? 이자는 시중금리에 따라 바뀌는 편인데 뭐 작년에 이제 조금 올라가가지고 현재 청약통장 금리가 3.1% 수준이니까 보통 일반적인 적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살다 보면 급전이 땡길 때가 있거든요. 예. 필요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당장 살려야 됩니까? 아니면 또 청약통장 유지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유지. 일단 청약통장 깨지 말고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 잘했네. 예, 납입 금액의 90%에서 95%까지 받을 수 있고 금리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깨는 것보다는 담보 대출을 받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청약 통장도 증여가 가능합니까? 네, 이걸 그런데 언제 어떤 통장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 기억해 두실 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은 증여를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날짜와 가입 날짜와 상관없이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 변경을 통해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가입한 통장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만 물려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증여받는 사람이 세대주라면은 얼마든지 세대주 변경을 통해서 증여가 가능하니까 오랜 기간 가입했던 통장도 우리 아들, 손자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같이 살고 있는, 같이 사는 자녀에게만 증여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세대주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이 세대주 변경이라는 건 같이 전입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조건이 된다면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사실상 가족이라면 거의 제한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긴 이것저것 챙겨보니까 청약 통장이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도 같네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청약 통장을 해지해도 된다. 전문가로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청약이라는 게 어설픈 희망보다는 때로는 게 냉철하게 내 집이니까요. 네. 현실이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게 정확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이 청약통장은 어찌 보면 희망 고문일 수 있어요. 당첨 가능성이 없으면 유지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혼인데 나는 절대적으로 서울에 공공주택에 청약을 넣을 거야. 당첨 가능성 없습니다. 난데. 없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라면 가능성 제로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단호박인. 이게 그렇게나 어려운 거예요? 네, 일단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도 가점제로 뽑거든요. 그런데 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부양가족 점수가 5점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35점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30점을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의 가능성 없죠.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미 청약 저축 가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요. 근데 1인 가구처럼 이렇게 아예 공급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분들은 청약을 사실 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도 없고 당첨 가능성도 없고 그런데 난 곧 죽어도 서울에 꼭 살아야 돼. 이런 분들은 그냥 청약 빨리 포기하시고 현실적인 내 집 마련에 도전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청약 통장이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유지하고 계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쵸. 집에 한 채가 있어도 혹시나 해가지고 청약 통장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나도 이 아이한테 나중에 집 한 채는 못 해줄 망정 이런 조건은 만들어줘야지 하면서 한 달에 뭐 10만 원 얼마씩. 뭐 네, 이렇게 네.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의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앞서 이재용 아나운서님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남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도도 바뀌니까 안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첨 가능성이 없는데 유지하는 거는 불필요하겠죠. 네. 각자의 청약 계획과 당첨 가능성, 어떤 거에 청약을 넣을지 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다만 청약 제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섣불리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를 하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일단 납입은 하지 마시되 유지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약 통장 활용도 그렇고 점수 관리도 그렇고 진짜 학원 하나 내야 돼. 대치동에. 네. 왜 자꾸 바뀌고? 아유, 예.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맑고 화창하지만 아침은 제법 서늘함이 감돕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7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내일이면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다시 초여름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대구 산불은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 등 3단계로 가장 높은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대구 지역분들은 연기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문은 꼭 잘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쪽 지역은 실효 습도가 25% 이하까지 떨어지면서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무척이나 메말라 있으니까요.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속에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질도 대체로 무난하겠지만요. 오전까지 인천 지역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20도, 청주와 광주 23도, 대구는 24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비는 모레, 목요일에 내립니다. 전국에 꽤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요. 이후에는 건조특보가 꽤 많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소기업 소상공인 상생 포럼이 지난 28일 서울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속되는 경제난과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 시장구조의 디지털화 등 소기업, 소상공인의 입지가 약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 또 나아가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상점가 그 전통시장까지 포함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 그걸 또 우리 서울시나 의회에서 어떤 걸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온라인 시장 확대 및 디지털화 대응 전략, 대중소기업 간 협력 관계 구축 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산불로 온 국민이 걱정했던 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네. 지금 대구 산불 때문에 또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빨리 진화가 돼야 할 텐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혹은 나들이 중에도 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asis, save the next channel A.